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미제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오늘 썸네일이건 제목이건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라고 생각하시면서 방송의 프레임을 여기에 씌워서 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설명드리는 이 사건은 범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현재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는 이유는 이춘재가 범행에 대한 냉각기가 존재합니다. 약 3년이죠. 3년의 기간 동안에 범행을 정말 저지르지 않았을까? 참고 절제하고 살았을까? 정말 그게 이유면 어떤 이유 때문일까?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오지만 오늘 저희는 잠시 후에 만약 그가 범죄적 냉각기를 갖지 않았다면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얘기를 해보고자 이 사건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는 건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이춘재다라는 건 잠시 후에 기억을 하는 걸로 하고 하나의 사건이다. 새롭게 우리가 알게 되는 사건이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범주가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건입니다. 때는 1991년 1월 26일입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그날은 아주 추운 날이었습니다. 동네에 살던 주부 32세 김씨는 추운 날씨 탓인지 몸에 좀 감기 기운이 있어 근처 쪽으로 나가 조금 이제 약을 사서 집으로 돌아오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시간이 바로 저녁 8시 30분이었죠. 8시 30분. 당시 이곳은 일반적인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곳은 택지조성공사라고 해서 공사 현장이었다라는 거죠. 하수구 공사를 위해 곳곳에 2.5m 깊이의 하수관이 들어갈 길이 파헤쳐져도 있었고 위에는 대형 하수관들, 아마 여러분도 길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모습이죠. 이런 하수관 같은 것들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시간이 아닌 경우엔 공사장 인부 외에 인적이 없는 매우 드문 장소지요. 가로등도 많이 없는 장소입니다. 그 길을 집을 향하는 방향에 조심스럽게 걷고 있던 김씨였죠. 그런데 갑자기 한 남성이 다가와 김씨를 납치합니다. 따라와. 입을 막고 납치를 해서 약 100m 정도를 끌려갔는데 100m 정도 떨어진 공간이 바로 이 하수관로였습니다. 이 안쪽으로 순식간에 끌고 들어간 거죠. 그 이후에 스타킹과 바지, 바로 김씨의 바지와 스타킹입니다. 그걸로 손, 발을 묶고 난 이후에 현금과 반지 등 약 1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갑자기 범인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하거나 도주하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현장에 있었던 그 하수관로 쪽을 잠깐 외부 쪽으로 나가서 다른 쪽을 살펴보는 듯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사이에 김씨는 자신의 손발을 묶고 있었던 스타킹을 풀어서 매설된 그 하수관, 아래쪽이죠. 하수관이 한쪽이 뚫려있으면 또 한쪽도 뚫려있는 거니까 그쪽으로 도주를 한 겁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가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게 바로 1991년 1월 26일 가경동에서 발생한 납치, 금품 강도 사건입니다. 자,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분석을 잠깐 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첫째, 면식과 비면식을 나눴을 때 확률상으론 비면식, 즉 타겟형 비면식일 확률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면식범이라면 위치 및 동선을 미리 꿰고 있다. 즉 연락을 서로 하지 않아도 몇 시면 어디에 간다, 어디에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약을 타러 가는 행동은 루틴적, 즉 일상적인 활동은 아닙니다. 그날따라 그랬다라는 거죠. 즉 이벤트적인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알고 있었던 면식범이라면 연락을 하지 않아도 매우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그 안에 용의자가 아예 없었죠. 그러면 비면식범이며 타겟, 기다리고 있다가 노렸다. 바로 그게 두 번째 특징인 겁니다. 타겟형이었다면 범인은 바로 이 공간, 이 공사 현장 어딘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지나가길 기다렸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이 대상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제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혼자 걸어야 된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야 된다. 이게 모든 게 꼈어야지요.
만약에 누군가가 걷고 있어서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따라오고 있으면 이런 건 아마 피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목적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목적은 만약 금품 강도였다면 단순한 자범입니다. 시기적으로 위치적으로도 봤을 때 노린 대상이 여성으로서 큰 금품을 가지고 그곳을 이동할 거다라고 판단할 수 없지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돈이 되게 많을 거야, 금품이 많이 있을 거야 라는 기대치로 그런 노출된 환경에서 범행을 저지르기엔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해서 단순 자범, 큰 비용을 노리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훔쳐야겠다, 이런 자범일 확률이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 100m를 끌고 갔다라는 그 공간적인 흔적입니다. 범인의 심리적인 모습을 봤을 때 더 폐쇄적인 공간, 사람들이 많이 없지만 더 폐쇄적인 공간을 찾고자 했던 범인의 모습이지요. 바로 이곳입니다. 그럼 범인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곳을 보고 여기서 납치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 공간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공간을 바라봤고 여기서 하면 되겠네, 여기다 사람 넣고 하면 모르겠네, 이런 게 머릿속에 이미 시나리오가 다 짜져 있는 상황에서 기다리고 타겟을 했다라고 밖에 보여지지가 않지요. 소리를 질러도 크게 티가 나지 않으며 외부에 노출되기도 어려운 공간, 충분한 공간.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범인의 입장에서 단순한 자범이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냥 가서 사람 잡아서 놓고 돈 내놔, 칼로 위협을 하든 뭘 하든 이런 식으로 빨리 금품을 훔치고 그 다음에 도망가도 되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번거로운 작업까지 했을까? 스타킹으로 손발을 왜 묶으려고 그런 행동까지 했을까? 그러면 금품 이외의 목적이 있었을까? 그렇게 된다면 성범죄의 확률도 당연히 무시할 수 없었던 거죠. 물론 발생하진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 신고까지입니다. 자, 이게 분석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이제 범인을 잡아야 합니다. 신고가 됐고 범인에 대한 모습 및 색깔은 분명했습니다. 김 씨가 목격한 범인의 모습은 약간 30대 초반처럼 보였다. 그리고 키가 170cm 정도의 호리호리한 체격이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헌데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드렸을 때 여러분은 그냥 이걸로 봤을 때 너가 얘기할 이춘재?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막 연관성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우연성? 단순한 자범 아닌가? 이럴 수도 있죠. 확률상 크니까 말이죠. 그런데요, 이 다음에 한 이야기가 이상합니다. 김 씨가 제가 납치를 당하고서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리고 들어가려고 할 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변에 또 여자가 있는 것 같았어요. 또 다른 여자가 이 하수구, 요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라는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가 방심을 하고 있던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신의 느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청주 서부경찰서 형사님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에이, 설마. 그리고 일단 범인에 대한 모습, 그 자범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흔적을 남겼을 거야 라는 생각에 다음 날이었던 1991년 1월 27일 오전 10시 50분 현장 주변을 탐색합니다. 누군가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흔적이 남았을 범인의 모습, 납치, 강도였으니까 말이죠. 그걸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는 게 뭐냐면 이 콘크리트 통관, 이 흉관 속 안에서 한 여성이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자, 근데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옷으로 입을 틀어 막힌 상태로 양손을 스타킹으로 묶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직경 1m, 깊이 1.5m의 이 콘크리트 흉관 속에서 반듯하게 누운 모습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윗도리는 반쯤 벗겨져 있었고 바지는 입은 채였습니다. 사체 주변에 검은 가죽 점퍼, 그리고 가죽 옷들, 이런 비슷한 옷들도 유류품이겠죠. 함께 널브러져 있었지요. 사망한 그녀의 신원은 이 마을에서 2km 정도 떨어진 회사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던 17살 박미화 양이었습니다.
박양은 전날이었던 1월 26일 토요일 맞아 집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며 저녁 6시쯤 회사를 나섰는데 그 이후에 실종이 되어버린 거지요. 아마 추측컨대 이 공사 현장 근처에서 납치가 되었고 그 이후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되어 유기됐을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정액 반응 검사에서 양성 반응, 즉 성폭행을 당한 흔적이 확인됩니다. 범인은 박양을 성폭행을 한 이후에 목을 졸라서 사망시킨 것으로 확인되고 그 안에 버리고 납치해 그 이후에 김 씨를 또 납치했고 금품을 빼앗고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도주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이야기죠. 그건 부검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청주 서부경찰서의 사체 부검 결과에 따르면 사망 시간은 26일 저녁 9시에서 12시 사이다 라고 확인되고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라 사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정액과 머리카락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를 한 것까지 확인이 되지요. 그 이후에 혹시 발자국이 있나 혹은 목격자가 있나 이 모든 부분까지 조사했지만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건이었던 거죠. 사건 당시가 결박 상태였고 뿐만 아니라 좀 추운 겨울이라 발자국이 없었습니다. 다 얼어있던 상태다 보니 그랬지요. 자, 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만 내용을 들었을 땐 엥? 이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요. 이거에 대해 분석을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범인이 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아마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을 때 눈치가 조금 빠르시고 사건에 대해 관심도가 높으실수록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첫 번째, 바지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바지. 자, 아까 힌트를 드렸는데요. 부검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정액 반응 검사가 나왔습니다. 성폭행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죠. 바지가 입혀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바지를 강제로 입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나머지는 묶어놓고 말이죠. 자, 아마 이 얘기에서도 뭐가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둘, 타겟형 성범죄, 그리고 금품에 대한 문제. 셋, 우리가 궁금한 건 그러면 이 사건이 같은 범인일까? 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두 명의 범인이 각각 저질렀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라는 문제입니다. 공범의 여부가 아니라면 말이죠. 하지만 공범을 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 명의 범인이 사람 둘을 납치해서 이 행동을 했다라고 밖에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얼마나 욕구도 강했고 이 범죄가가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그리고 이게 정말 초범이 할 수 있을 행동일까라는 대범성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당시 경찰은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이곳 지리에 익숙하다. 공사장을 일했거나 일한 경력이 있다.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사이의 남자다. 해서 당시에 공사장 인근, 청주공단 근로자 등을 중심으로 동일수법 전과자를 찾고 변태성욕자, 정신분열 환자, 성격에 포악한 사람 모두 수사했지만 용의선상에서 모두 배제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1991년 같은 날 두 번의 사건, 하나는 미수로 끝난 것, 하나는 살인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위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분석을 했을 때 혹시 여러분은 기억이 나는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분명 이 이야기를 더 진전시키기 전에 전제를 깔아야겠습니다.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위해 위에 나온 범인의 모습을 좀 그려보자면, 범인이 한 명이라는 전제 조건에 그려보면 논, 밭 같은 공사 현장을 좋아한다. 둘, 단독 범행이다. 셋, 금품 및 성범죄를 일으켰다. 넷, 피해자의 유류품을 통한 결박을 했다. 다섯, 벗긴 걸 다시 입혔다. 여섯, 목을 졸라 죽였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1991년 청주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러면 누군가가 떠오릅니다. 바로 이춘재입니다. 2019년 9월 우리에게 이 이름은 놀라운 충격, 분노, 의문점 모든 걸 남기게 됩니다.
33년간 감춰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한 채 전담팀이 꾸려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앞서서 분명 알아둬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를 던졌을 때 아직까지 정확한 자료들이 외부에다 나오지 않았지만 군대에 있던 거 아니야? 이 사람 이때 화성에 살았다던데? 여러 가지 정보들이 계실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씩 포인트들을 맞추면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거 아니지 않나? 저거 아니지 않나? 가능성만 열어두고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위에 있는 사건, 말씀드린 사건 분명 미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가정을 통해 공백기 기간 동안 이춘재가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이춘재는 분명 유추컨대 다른 강간살해 미제 사건의 범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안에서에 있었던 사건뿐만 아니라 그 전, 그 이후 어디든 가능합니다. 왜냐면 1994년 처제를 성폭행 후 살해해서 현재 무기징역수로 복역한 것만 봐도 마찬가지지요. 연쇄살인 사건의 범죄 수법, 그리고 시신 유기 방법 등에 대한 측면을 보면 흉기를 쓰지 않고도 충분히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그리고 나이대에 대한 점, 이 부분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첫 번째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범행 수법입니다. 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는 1986년에만 총 1차부터 4차 4번의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범행 기간 동안 대부분 귀가하던 사람을 공격했는데 시간입니다. 새벽 6시, 저녁 10시, 저녁 11시, 저녁 11시. 나이는 71세, 25세, 24세, 23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풀밭. 첫 번째입니다. 풀밭이고 액살당했다. 풀밭에서 발생됐으면 액살은 이제 목을 졸라 사망시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농수로에서 나체 상태로 보였다. 스타킹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얼굴에 씌었다. 논둑에서 목을 졸라 죽였다. 두 손을 결박했다. 이게 1차부터 4차 사건의 공통점입니다. 1987년에는 5차, 6차 범행이 있었습니다. 저녁 9시, 저녁 11시 이렇게 두 번이지요. 여고생 18살, 그리고 주부 30세 박씨. 전부 다 논에서 교살, 야산에서 교살로 사망하게 됩니다. 1988년 7차 사건이 9월 7일날 발생하는데 저녁 10시에 주부 54세였습니다. 농수로에서 목이 졸라 사망하는데요. 두 손이 결박되어 있었고 손수건으로 재갈을 물렸습니다. 1990년에도 사건이 있었는데 9차 사건이었습니다. 귀가하던 여중생 14살, 야산에서 교살된 채 발견됩니다. 그리고 손과 발이 결박되어 있었지요. 1991년 4월 3일, 오후 9시 69세, 야산에서 교살당한 채 확인됩니다. 자, 우리가 위에 나왔던 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춘재가 범인이 맞다면 물론 5차, 7차, 9차에서 DNA가 같기 때문에 나머지도 모두 이 사람이다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라면 분명 성격, 범죄 패턴이 모두 비슷합니다. 논밭, 야산. 사람이 없는 특정 공간이죠. 화성시 태안읍 반경 2km 반경 내에서 이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액살, 즉 목을 졸라 죽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물품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스타킹이나 속옷 같은 걸로 말이죠. 그리고 금품을 훔친 것도 확인이 됩니다. 다섯 번째,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이 이야기를 위에 나왔던 청주 사건하고 대조를 시켜보면 굉장히 유사한 내용들이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비슷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분명히 의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둘, 범죄의 진화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범죄 진화에 대한 부분이 어떤 얘기냐면, 자,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첫 번째 범행이 발생됐던 1986년. 근데 1986년 범행 자체도 매우 특이합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이거 매우 이상한 행동이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살인으로 간 거면 모르겠는데 이 범인은 특이하게도 처음부터 두 가지를 다 합니다. 마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그럼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요. 혹시 1986년 이전에도 사건이 있었을까? 물론 추측입니다. 그런데 근처 비슷한 공간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게 나옵니다. 86년 이전에 화성시 태안읍에 연쇄 강간 사건이 확인됩니다. 물론 이 범인이 춘재다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만약 강간으로 시작했던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졌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바로 폭력성의 진화도에 대한 차이인 겁니다. 그리고 외부에 알려진 자료에 따르면 1990년 4월 중순쯤에 폭행 강도 예비 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춘재의 기록이 확인됩니다. 근데 그 사건 시각이 7차 사건, 8차 사건 사이에 1년 사이의 괴리감, 그 텀이란 얘기죠. 1차에서 9차, 그 사이에 있던 그 시간입니다. 해서 이게 당시에 재판을 받을 때까지 구치소에 있었던 시간이 아니냐라는 추측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었고 그 중간에 잠깐 동안 갔다 온 것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이후 1994년 처제를 살인한 게 확인이 됩니다. 1994년 1월 토스트기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당시에 처제를 집으로 불러들여 수면제를 탄, 약을 탄 거죠. 약을 탄 걸 먹이고 성폭행한 뒤 살해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당시도 뭔가 범행 패턴이 매우 비슷했습니다. 시신 자체를 비닐봉지 그리고 스타킹 등으로 묶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베개 껍데기 안에다 넣어서 매우 꼼꼼하게 피 한 방울조차 떨어지지 않게 준비를 해서 이동했다는 특징인 거지요. 즉 범행 패턴이 예전부터 그 사건 때까지 그렇게 바뀐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진화했다라고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의문점 셋입니다. 이제 그러면 바로 그 냉각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냉각기 상태. 이 냉각기란 표현이 조금 어색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연쇄적인 성범죄자 혹은 연쇄적인 살인마 같은 경우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 감정을 가지고 그 이후에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며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로 쾌락을 느낍니다. 정말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식욕에 대해서도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되게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고 난 뒤에 그 먹은 음식에 대한 감정이 얼마만큼 가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음식을 또 먹게 되는 것,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을수록 그거에 대해 물리고 질리고 생각이 나는 게 떨어진다라는 이론과 비슷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성욕, 그 문제를 사람을 죽이고 싶은 욕구까지 올리게 되면 굉장히 큰 편차로 올라가기 때문에 심리적 냉각기라는 건 분명히 점점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짧아진다는 특징을 가져서 연쇄 범죄의 특징은 그 주기가 매우 짧아진다는 것이요. 자기가 어떤 살인을 처음 저질렀을 때 그 쾌락과 그게 갖고 있는 짜릿함이 처음부터 2차 범죄까지는 꽤나 길게 가는데 이게 2차, 3차, 4차를 갈수록 점점 떨어진다는 겁니다. 해서 패턴이 빨라지지요. 냉각기가 빨라진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죄자의 특징만 놓고 보고 이게 만약 이춘재가 맞다라는 가정을 깔면 그는 이상한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분명히 12월 달에도 이틀 만에 2번 범행을 저지른 기록까지 나옵니다. 그렇게까지 범죄에 대한 냉각기가 짧아졌던 이춘재가 1991년 딱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하고 난 뒤에 3년 동안 조용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냉각기를 매우 오래 가졌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성범죄 그 부분에서 이제 결혼을 했고 아이도 있고 해서 이 욕구를 자신의 와이프를 통해서 해소해서 그 이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가 처제를 통해 분출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두 번째로 가게 되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게 드러나지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두 가지의 이야기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죠.
성범죄의 패턴, 범죄자들의 패턴을 보게 됐을 때 냉각기가 길어질 때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어떤 자신의 여자친구라던가 자신이 뭔가 통제할 수 있는, 성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생겼을 때 이게 좀 냉각기가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은 분명 살인이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범인적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사람이 사망하고 난 뒤에 손을 묶은 기록도 확인됩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묶였으면 묶였을 때 반항은이 확인돼서 체크가 됐을 텐데 그대로 묶여 있었다는 건 반항을 못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옷을 그대로 다시 입혀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약간 하지 말아야 될 신체 훼손까지도 했지요. 이런 이상한 범죄적 패턴을 갖고 있는 이 범인이 과연 살인에 대한 충동을 과연 잊었을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영화 살인의 추억입니다. 그걸 잊었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살인과 관련되어 있는 연쇄살인마들이 이 심리적인 냉각기에 대한 부분이 매우 빨리 오기 때문에 그래서 체포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만약 체포가 되지 않으면 대다수 사망했거나 아니면 다른 범죄로 구속됐거나 이런 케이스가 아니면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만약 그런 경우의 수라면 분명 여기 있는 범인이 3년 동안 가져야 될 이 냉각기가 성과 관련된 문제라면 그럴 수 있다라고 보겠지만 살인과 관련되면 좀 납득이 안 된다라는 문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확인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10차 이후에 10차 피해자가 발견된 이후부터 2년 동안 화성 일대, 즉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한 이 지역에서 실종 및 살해 여성에 대한 게 확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왜 2년으로 잡았냐면 청주로 이동하는 문제 때문이었죠. 그렇게 봤을 때 왜 이렇게 잠잠했을까 해서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청주 안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있을 확률도 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에이, 화성에 살았대요. 화성에 살고 1993년 4월에 청주로 이사했답니다. 93년도에 이사했으니까 그 전까지는 화성에 살았잖아요. 그러면 91년도 이후부터 2년 넘게 냉각기가 있었던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내부에 좀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사건 당시 1994년 처제살인 사건에서 범인을 잡았던, 이춘재를 잡았던 형사님이십니다. 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춘재가 당시에 포크레인 기사 일을 했다. 해서 일 때문에 화성에서 청주를 오갔다. 그러다가 포크레인 기사다 보니까 건설회사 격리로 일하고 있던 여성을 만났고 결혼을 한 것이다. 그게 바로 부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결혼을 했다라는 게 이제 1991년 7월이었습니다. 1991년 7월 화성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고 1992년에 아들을 낳았고 1993년 4월에 청주로 이사를 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분명 이춘재는 자신의 어떻게 보면 부인을 만나기 위해 청주로 갔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1991년 7월에 화성에서 결혼을 올렸다. 1991년 7월 이전에 포크레인 기사 일을 했다. 그리고 청주에 가서 그 일을 하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격리를 일하던 부인을 만났다. 그럼 이제 이 이야기를 다시 역으로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건 1991년 1월 26일, 1월 27일에는 어쩌면 이춘재는 청주를 갔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지요. 포크레인 기사 일입니다. 근데 이 포크레인 기사 일에서 여러 가지가 끼는 건 당시에 건설 현장 일을 하러 갔다. 그때 당시 건설 현장은 이곳입니다. 청주 택지개발지구죠.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지리감에 대한 게 매우 넓고 확실했다라는 의구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범행 시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위치, 움직임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많은 범죄심리 전문가들이 청주에서 발생한 사건의 위험성을 제시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 이동성에 대한 부분, 화성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자신의 와이프를 만나기 위한 그 이후의 일들, 움직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90년에서 91년 사이 본적지는 자신의 주소가 등록된 곳은 그곳,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화성인데 그게 일을 하기 위해 청주로 가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만남이 있은 후에 결혼을 하니까 말이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된다면 지금 1991년 1월 달에 이 청주에서, 그것도 개발단지에서 포크레인이 매우 자주 있을 공간인 이 안에서 위의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수법으로 더더군다나 성폭행 이후에 입혀놓은 흔적까지 봤을 때 이 사건의 범인이 과연 누구일까요? 정말 이춘재일까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 사건의 범인은 제3자다, 모방 범죄다, 혹은 이춘재가 그랬다. 그렇다고 해서 이춘재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경우의 수는 5차, 7차, 9차니까 말이죠. 어찌되었든 이 모든 맥락이 만약에 연결된다면 그는 범죄의 냉각기가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일단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기반으로 왜 많은 전문가들이 청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와 더불어서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린 겁니다. 물론 가정이자 추측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정말 이춘재는 심리적인 냉각기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계속 범행을 저질렀지만 우리가 모르는 미제 사건의 범인이자 혹은 암수 사건의 범죄자였을까요? 저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얘기를 이게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던졌지만 시기적인 게 뭔가 좀 매치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는 분명히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1991년 7월 달에 청주에서 만난 여성과 화성에서 결혼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화성에서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는 건 신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신고를 이제 거기서 한 거겠지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화성에서의 움직임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화성시에서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범인인데 만약 7월 달에 그 결혼을 하려면 그 전부터 만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1991년 1월 달에 청주에 있었을 가능성은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93년도까지는 화성에 있었대요. 그건 주소지죠. 그건 주소지인 거지 실제로 움직임에 대한 건 94년 수사 결과에서도 이미 일을 하고 있었고 포크레인 기사 일을 했고 그래서 경리를 만났고 결혼을 했고 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매치업을 시켜보면 범인은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체포될 수 있다라는 그 불안감에 대한 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수사가 혼선이 들어가고 자기를 못 잡는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는 있고, 혹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기한테 수사망이 한번 좁혀왔다. 뭐 예를 들면 누가 찾아와서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이었으니까 와가지고 너 뭐 했냐, 너 어디 있었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죠. 이제 그런 상황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적인 것만 봤을 때는 이게 더 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 자기가 느끼기에 좀 가까이 왔다라고 느껴지면 그 안에서 범행을 할 수는 없죠. 정황상 보게 되면 어떻게 저지르겠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의 움직임에 대한 패턴인 건데 범행 사건 현장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집 근처예요. 2차는 정반대, 3차는 집 근처, 4차는 또 집 근처에서 멀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락가락을 좀 했단 얘기예요. 위아래 하나씩 좀 오락가락. 그러니까 포인트로 따지면 가깝게 멀게 이런 식의 패턴을 계속 보여줬다라는 게 범인의 특징이거든요. 그럼 이제 범행 구역 안에 이제 섹션들이 하나씩 모여드는 거예요. 체크가 하나씩 모여들게 돼서 아마 자신에 대해서도 범행에 대한 불안감?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저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자신에 대한 범죄 수사망이 좁혀 들어와서 잡힐까봐가 아니라 범행을 하기가 불편해졌다라는 느낌이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사이코패스의 입장에서인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수사망을 좁혀오니까 내가 범행을 못 저지르겠어가 아닌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이코패스적인 생각인 건데 자기중심적인 거죠. 야, 요즘엔 밖에 사람이 안 다니네. 야, 요즘엔 밤에 진짜 여자들 안 다닌다. 이 얘기인 거예요. 사람들 이제 일찍 들어가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워낙에 연쇄살인 사건이 자꾸 그 근처에서 발생이 되니까 사람들이 늦은 시간, 자기가 범행을 저지르는 시간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면 저지르겠는데 사람이 자꾸 없고 둘이 같이 다니고 아니면 뭐 셋이 같이 다니고 혹은 뭐 가끔씩 막 순찰차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자기가 범행을 저지르고 싶은 대상이 사라졌다라는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지르고 싶은 환경이 없어졌다는 게 경찰이 쫓아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아, 진짜 없다. 아, 사람 진짜 없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지 않았었을까라는 의심인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위치 이동이 됐을 거고, 위치 이동 중에 자기가 뭐 했던 뭐 다른 곳에서 예를 들면 범행을 저지른 게 그게 만약에 이춘재라면 이춘재 입장은 같았을 거예요. 공간적인 지리감은 화성과 매우 비슷해요. 공사 현장 사람은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매우 조용하다. 그리고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좀 있다. 혼자 다닌다. 이런 걸 판단을 했을 때 여기는 범행 현장 자체가 청주지만 화성과 청주의 똑같은 공간이라고 봤을 거예요. 그렇게 다르지 않다. 분위기랑 자기가 할 수 있는 범행을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건에서는 굉장히 유사한, 그러니까 비슷한 공간이다라는 판단을 썼을 거고 이 안에서 저지르면 그때랑 똑같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욕구를 아마 엄청나게 세게 추출을 했을 것 같아요. 표출 자체를. 그러니까 단순한 표출이 아니라 같은 날 2명이거든요. 근데 이 2명을 동시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명하고 도주해서 또 한 명을 잡은 건지 이거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무조건 뭔가 저지르고 해야 되겠다라는 욕구가 너무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움직임이 보여졌고 만약에 이게 이춘재면 같은 날 2번 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든 자기의 욕구를 충족을 해야 되겠다. 근데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얘기가 맞다면이잖아요. 만약에 얘기가 맞다면 이게 그 사이 기간에 있었던 거예요. 9차, 10차 사이에. 보이시죠? 1990년 4월 3일 날짜도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범죄적인 욕구를 못 참았을 확률에 대한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2개가 공조가 안 돼가지고 뭐 지나간 것도 있지만 당시에 이 청주에서 이 사건이 제가 말씀드린 사건이 발생됐을 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아니냐라고 해서 공조를 넣었는데 그게 안 됐다고 해요. 청주니까요. 이제 아시다시피 뭐 약간 이게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위치가 다르다 보니까 둘의 공조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 당시 범인을 체포하셨던 형사님을 의심을 했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나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이거에 대한 의구점을 던진 것 뿐이에요. 의구점을 던졌고 그리고 그러니까 좀 합리적이라게 얘기하기보다는 무언가 정황이 매우 비슷해서 만약에 이게 이춘재가 아니라면 아마 모방 범죄일 확률이 매우 높겠죠. 아마도.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뭐 뒷이야기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외부에 B형이다. 근데 이춘재가 O형이어서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거 물론 저는 뭐 편드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여쭤봤고요. 이게 뭐였냐면 당시에 수사 기록을 보면 O형일 그러니까 피가 다 섞여 있고 이래가지고 혈액형의 확률상 가장 높게 평가됐던 거 그게 이제 B형. 그 다른 혈액형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게 뭐 기사나 그 이후에 영화에서 이제 B형이라는 게 너무 강하게 딱 이제 메리트가 사람들한테 인식이 박혀서 B형이다라고 이제 B형일 수 있다가 B형이다가 돼버린 거라 실질적으로는 DNA가 가장 정확한 자료가 됐고요. 그리고 이 DNA 가지고 뭔가 조작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수사팀 자체가 경찰 내부의 팀만 움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의 전담 기관에 있는 분들도 함께 이제 투입이 돼서 함께 움직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움직여서 함께 조사하고 함께 느껴오고 함께 하고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은 무언가 속이고 감추면서 진행할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우리도 믿고 기다리자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률적인 문제예요. 언론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사건의 이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일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라고 해요.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많은 사건 중에 우연성으로 3가지에서 같은 DNA가 나왔다라는 게 확률이 매우 적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체크가 되고 났을 때 만약에 다른 사건까지 다 엮이게 되면 이 모든 걸 다 합치면 범인이죠.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짜 범인이 되는 거지만 현재까지 자기는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대치 중인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많은 이제 전문가 분들이 이제 많이 수사도 하고 계시고 프로파일러 투입돼서 체크하고 계시니까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여러분께 그 내용을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